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우리가 6교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국제거래와 국제수지, 수지표가 좀 어렵게 느껴질까요? 예, 자, 일단 이게 유량, flow라는 게 흐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국제수지표는 통상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예, 그 변동의 폭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어떤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반대말이 스탁이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 그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느냐라고 하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플로우의 개념이냐 스탁의 개념이냐가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국제 수지표는 당연히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적자와 흑자. 예, 그 적자는 잘 알지만 예, 붉은 적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붉은 색깔은 약간의 경고, 주의 이런 표시니까 아, 빨간불 들어왔네. 예, 좀 조심하자. 이런 느낌이라면 남는 거는 흑자는 뭐 남는 거는 크게 뭐 주의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이제 뭐 부기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면 흑자고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많으면 적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단 어떤 그 무슨 이유로 돈이 외화가 들어왔어요. 그걸 수치라고 하는 거죠. 수치. 일반 가정이나 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기다 수치. 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수치는 플러스 부호로 표기를 하게 되고 예, 이제 지급해줘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뭔가 빚을 빌려왔다가 갚아야 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쓴다거나 여행이나 유학의 목적으로 그럴 경우는 이제 예, 지급인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로 표기를 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래도 이게 잘못 입력이 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비슷비슷한 것이 예, 사용이 될 때 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입 수출, 예, 그다음에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수입이란 말은 또 같이 쓰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그 단어가 갖는 어감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수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제수지표는 오차미 누락은 이제 그때 비고란에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규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그 안에 네 개의 품목이 있다. 상품 수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 물건, 상품의 수출과 수입, 예,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상품 수지가 재화, 수출과 수입이 있으면 자본금융 계정에는 예,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품을 수출을 했어요. 그럼 수출한 대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 자본금융 계정에서는 예, 플러스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은 인위적으로라도 두 개가 나중에 다 토탈을 해보면은 서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요. 자, 어쨌건 두 개의 항목이 경상수지 항목과 자본금융계정의 항목이 있다면 이 경상수지는 또 네 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 재화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서비스 수지는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가치가 창출되는 것. 예, 운임, 관광 수입, 통신료, 특허권 사용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뭐 우리가 받게 되면은 플러스 이런 거겠죠, 그쵸? 예, 관광 수입도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들어온 사람이 많으면 흑자가 되는 거고. 그쵸? 예, 관광하러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적자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는 말 그대로 소득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일하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료 및 임금. 혹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어디로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전은 아예 옮겨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민에 나가면은 거의 우리가 이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돌아오지 않고 장기간 어딘가로 뭔가 예, 거주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민 송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누가 이민하러 들어오면은 플러스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면은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구호 물자를 주면
마이너스 개념이 되고요. 우리가 구호를 받으면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상 원조를 해주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상 원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개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구호물자, 무상원조 등의 이전소득 수지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적자가 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국제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지. 그러니까 해외 이주비나 특허권이나 저작권.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경상수지 안에서 쓸 때 자본금융 개정안에는 이게 자본수지냐 금융개정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다 하더라도 큰 선에서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개정으로 나뉜다. 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자본금융개정은 자본수지와 금융개정으로 나뉜다. 이 정도의 구분이 좀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 기록 방식. 요거는 경상수지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 있잖아요. 상품을 수출한다든지 서비스를 수출한다든지 임금 및 투자 소득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개념. 혹은 이제 국내로 이전 소득 우리가 뭐 무상 원조를 받았어요. 뭐 혹은 무슨 지원을 받았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대변이라서 플러스 개념이에요. 이게. 사변은 마이너스 개념.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변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대변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 유입, 자본 유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좀 파생적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본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만 단기적인 흑자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길게 흑자가 계속 유발될 경우에는 전체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장사를 잘하던 우리가 서비스를 잘 팔았던 특허권료를 많이 받았던 자, 그러면 국민 경제가 되게 좋아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과 고용이 증가가 돼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중에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임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더 쓰게 되고. 그쵸? 이렇게 된다. 그럼 3번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되게 물가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전체 돈 이거예요. 그걸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재화 한 단위에 돈이 몇 개가 딱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그쵸? 자,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이 100이에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100이에요. 그럼 물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돈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한 120개 정도의 돈이 돌아다녀요. 그럼 물가는 아직은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여튼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돈이 마구 들어오고 막 경제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소비도 증가가 되고 따라서 생산도 증가가 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잘 세팅을 시키세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용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얻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쟤네 너무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무역 상대국 같은 경우가 뭔가 눈에 아까 이렇게 비관세 정책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무역 마찰이 생길 위험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상계 관세나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것들은 사실은 매기는 나라 쪽에서 애매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은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거 되게 오랫동안 그 국제 분쟁이나 소송거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약간 기간이 길어지면 자체 조정이 되는 시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적으로 이제 적자가 생기면 반대적 현상이겠죠. 예, 국내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고요. 국민 소득도 하락이 되는 거고요. 실업도 생기는 거고요. 필요한 돈은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남의 나라에 가서 돈도 빌려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빚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하락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저기 좀 위험한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가 되니까 물가가 억제가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낮아져서 좋아요 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적 상황은 이렇다, 적자적 상황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죠. 예, 우리가 흑자가 됐어요. 아까 그 얘기잖아요. 외환이 유입돼 들어왔어요. 외환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늘 얘기했죠. 예, 뭐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외환이라는 말은 외국의 돈이라는 소리니까 달러를 대입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건 상대적인 거죠.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과 달러를 바꾸는 비율, 외국 그 돈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치가 커지고 하면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예를 들어 10달러로 한국 물건을 옛날에는 샀는데 말이죠. 지금은 10달러 갖고 못 사게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12달러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네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아, 물건값이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물건 값이 비싸?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안 사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수입 뭐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프랑스 향수를 예를 들어 막 10유로 정도에 사들여 왔었는데 지금 한 9유로만 해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입품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수입을 뭐 우리가 수입 지출할 때 그 수입이 아니라 수출 수입이 딱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 때는 불리하고요. 외국의 물건을 사들여 올 때는 환율이 하락하면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 상품 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예, 특히 경상수지 안에서 음, 차지하는 한국은 경상수지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 수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예, 경상수지 약화로 곧바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흑자는 나쁘지 않은데 이 흑자가 장기적으로 계속이 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적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이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길게 보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기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거꾸로 외화가 유출이 돼요. 국내에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외환 공급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현상으로 수출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1달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 1달러로 우리나라 뭐를 얘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예쁜 필통 하나를 막 그쵸 막 카카오톡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필통 하나를 그쵸? 겨우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걔네들 돈 가치가 높아진 거란 말이죠. 그럼 걔네들 1달러로 그거보다 조금 더 캐릭터가 우수한 다른 거 그게 한국에서는 1200원짜리인데 그거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구 막 새로운 품목도 막 그쪽에서 수출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같은 돈이라면 더 많은 양을 사갈 수가 있고 되고 하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대 현상이죠.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 향수를 사들이는데 지금 돈을 더 내야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더라. 예.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되니까 경상수지 안에서 특히 비중이 큰 상품 수지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의 경우 단기간으로 보면 이거 빨간불이 들어왔네 싶어도 좀 길게 바라보면은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상수지 개선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 수지는 장기적인 적자, 장기적인 적자가 다 나빠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정부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이 경상수지가 늘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로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계에서 생각하는 돈의 어떤 그 수입 지출 적자 흑자의 개념과 국가 재정이나 국제 수지에서는 조금 그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이 빚의 규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국가 재정 건전도가 지나치게 좋아서 IM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가가 빚을 안 떠라도 국가 재정 지출을 좀 늘려서라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뭔가 이렇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할 정도로 국가가 떠안는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경악할 정도로 빚이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개인의 경제에 있어서도 빚이라는 것은 돌려 얘기하면 나에게 마이너스 자산의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긴 하지만 자산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혹은 누구에게 투자를 받아서라도 내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쵸 뭔가 이렇게 그 마이너스 자산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인 마인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 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혹시라도 빚을 지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조금씩 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자본이 돌아다니면서 자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창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약간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선생님도 우리 크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자, 하여튼 그런 거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약간의 복습을 끝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